네, 지난주 토요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 그러니까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제이노믹스의 성적표를 분석해보고 또 남은 기간, 과제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49.7%, 부정적인 평가가 46.6%로 긍정에 대한 평가가 조금 또 높게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난 1주년, 그러니까 취임 1주년이었던 2018년 5월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83%를 넘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지율도 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고모님부터 말씀 좀 들어볼까요? 지금 1년차, 2년차에는 커다란 청사진과 그림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판을 만들고 이제 3년차부터는 수학을 하는 그렇죠.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나온 거로 보면은 83%에서 시작해서 예. 39%까지 떨어졌다면 다른 역대 정권에 비해서는 이 하락폭이 제일 크고요. 또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연 어느 것이 발목을 잡고 어떤 것들이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전반기 하여튼 많은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지만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런 숫자를 보고 과연 하반기에 쉽게 얘기해서 뾰족한 대안을 갖고 반등의 토대를 만들고 있느냐가 사실 전환점을 도는 이 시기에 가장 떠오르는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국정 운영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투표를 했을 때 한 80% 이상의 지지를 처음에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초반에 한 80% 이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왜 80% 이상을 받았냐면은 남북 정상회담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게 북미 간에 그 정상이 만났을 때 그때 이제는 지지율 한 80% 정도가 그렇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의 한 40% 후반의 모습들은요. 사실 워낙 초반에 높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빠진 듯한 이제 착시 효과라고 좀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고 네.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어떤 이슈들, 앞으로의 어떤 경제 상황들을 어떻게 번질 것인가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기로 보자면은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공정사회의 토대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보거든요. 왜냐면 갑을관계가 사실 그 전까지는 많이 사회적 아젠다로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일어난 다음에는 네. 사실 갑을의 문제, 그러니까 공정사회에 대한 이슈들이 번지면서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 그래서 사실 초반에 집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아까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들어가는 기기고 이제 네네. 하반기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방향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좀 경제였던 것 같아요. 경제가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쭉 우리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렇죠. 예. 저는 4대 악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국 사태, 그다음에 인사 문제, 민생 경제,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교차인데 사실 80%가 깨질 때는 인사 문제가 컸었습니다. 인사 문제가 커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2018년도 최저임금 할 때 그때 10% 이상씩 빠져요. 그때부터 경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2018년 9월 달이 경제 문제로서 가장 크게 지표들이 엉망으로 나오니까 그때 경제 문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조국 사태로 인해서 30%대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남북 관계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 지지율을 올리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 저 핵실험 같은 거 한다든가 네. 올림픽에 그 단일 하키팀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가상화폐 때도 많이 빠지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이슈 하나로 발목을 잡은 게 아니고 네. 인사 그다음에 외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근데 단일 사건들로 봤을 때는 횟수가 경제가 제일 많습니다. 10%씩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서 예. 최저임금, 그다음에 지표들을 할 때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몸에 느끼는 거는 경제죠. 인사 문제는 그렇죠. 지나가면은 그다음에 다 네. 잊어먹으니까. 경제는 이제 체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경제가 나와 있고 하반기 반등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경제 숫자, 지표, 그다음에 체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당면 과제로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9일자 여론조사, SBS 여론조사에 보면은요, 이제 부정적 평가에서 과연 어느 것이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 네. 봤더니 이제 경제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이슈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근데 재밌는 게 9일자 이제는 신문이 나오고 나서 쭉 훑어봤어요. 그때 봤더니 진보 쪽 이제 신문도요, 사실적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아쉬운 소리. 이런 부분을 계속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경제에 대한 이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 이제 메가 아젠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기 후반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그 제이노믹스 3대 축 가운데 이제 혁신과 공정이 언급이 됐지만 사실상 대표 주자였던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포용이란 용어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거를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사실 뭐 2018년 8월달에 대통령께서 뭐 10,000원 공약 그거는 못 지키겠다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사실 뭐 일부 이 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정책 아니다. 이건 복지 정책 아니었느냐. 이런 비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이제 숫자들이 잘 안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분위기 쇄신뿐만 아니라 네. 뭐 기조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다른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요. 사실 경기를 부양시켜서 소득을 올린 게 아니라 소득을 올려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진짜로 이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거 교수님 성적 잘 주시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거하고 뭐 다른 게 없는 뭐 말이 끄냐 마차 끄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기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연계가 있어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했지만 소득을 올리겠다 그러면서 임금소득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올린 거 외에는 소득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 생산성, 그다음에 일거리, 일자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뼈아픈 부분들로 지적이 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뭐 시정연설에서 이제 완전히 빠지는 그러한 사태까지 갔는데 일단 그래도 흐르는 기조는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변화를 주시느냐가 사실 하반기에 굉장히 큰 뭐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과연 소득주도 성장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실패했느냐, 아니 성공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수정 보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변한 건 없고요. 그걸 본다면은 이제 수정 보완에서 소득동산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시그널이 있고요. 물론 뭐 시정 연설 때 들어보면은 제이노믹스에 대한 이슈는 좀 빠진 부분은 확실히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나왔던 정책들 보면 사실 뭐 변한 건 없거든요. 달라진 거 없죠. 네, 달라진 거 없다 보니까 이거는 뭐 수정 보완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읽히고요. 그냥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빠지고 또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였지만 제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빈부격차, 소득격차였던 것 같아요. 분배가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게 또 사회 갈등으로 빚어지는 상황들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 뭐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한 게 이 양극화 그다음에 불평등의 확장이 사실 뭐 굉장히 큰 동력, 이 동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 뭐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오히려 벌어지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최저임금 52시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재보면은 1인당 평균 2.5시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듭니다. 노동시간 줄어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노동시간이 소득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박승 전 한은 총재가 굉장히 쉽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약은 제대로 골랐으나 소득 주도 성장이라 약인데 복용량하고 복용 시간을 잘못 처방을 해줬다.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과하게. 그래서 가는 길은 맞지만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점이 사실은 양극화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그러면은 일부 학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좀 시작부터 좀 잘못됐고 아까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도 좀 지나치게 빨랐던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보니까 네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동의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소득 분배에 보면은 이제 분부 격차, 양극화의 이슈가 항상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 나온 통계 보면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은 사실 점점 더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상위 20%와 하위 20%의 이제 소득 배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보면은 팔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팔마 비율은 네. 팔마 교수가 개발한 건데 그러니까 상위 10% 하위 40%에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격차가 좀 줄어드는 추세가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중간 계층, 그러니까 중산층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좀 퍼지고 있다, 아니면 소득이 어느 정도 상승되고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완전히 20% 상위와 하위 20%에 극렬하게 벌어지면 중산 계층은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보냐면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중산층이 두껍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소득 5분위 계층으로 보면은 이거는 좀 해석할 수 없지만은 그나마 이런 어떤 그 중간 계층을 보면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냐하면 중간위 계층은 중산층은 어느 정도 좀 탄탄해지고 있다. 살만해졌는데.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몇 분의 학자들 말씀 좀 소개를 드릴까요? 네네. 아서 래퍼라고 래퍼 곡선 그리신 분은 울고 싶은 정도다. 이렇게 엉터리 이론은 처음 들어본다. 그다음에 김광두 이 제이노믹스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창시자. 설계하신 네, 분은 네. 정책은 인프라 소득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 있는데 소주성은 두 가지 다 갖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박정수 교수가 얘기한 거는 세 가지의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할 때 경제 성장에 비해 임금 성장이 더디다. 기업이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 소득이 오르면 경제가 성장한다.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깔아서 갔는데 세 개 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통계적으로 막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시니까 사실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일단 근본적인 구조라든가 큰 그림 그리고 동력 그리고 제일 문제는요 이거를 시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밀하고 계획되고 섬세하게 했었죠. 섬세한 게.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 뭐 그런 평가들은 학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네. 사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게 소비 진작 결국에는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또 뭐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고 경기 진작 이 부분 분수 효과를 노렸던 것 네네.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낙수론이냐 분수론이냐 이런 뭐 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분수 효과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소득이 향상되면은 만약에 내수가 살고요. 그 이제 소비가 되니까 생산량도 늘어나고 투자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데 이런 분수 효과가 사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좀 뼈 아픈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게는 기다리면 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 말은 좀 동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2년 됐거든요. 2년 반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우리 경제 현상이 이게 여유가 없다는 게 이제 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최근에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긱 이코노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단기 일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시작했냐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이슈가 번졌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 4차 산업에 대해서 너무 문외시하고 사실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이런 긱 이코노미까지 번져버리니까 사실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뼈아픈 그런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교수님께서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부분에는 아마 세계 경제가 계속 둔화되고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고조되는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정부는 일단 재정 투입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경제 활력에 좀 마중물로 삼아 보겠다. 그래서 계속 적극 재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로도 불거지고 막 이러면서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적극 재정이란 말에 대해서 지금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지난 2년간 이 정부가 적극 재정을 했느냐? 절대로 안 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21%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보험료 내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 36%까지 올라가면 그런 거부터 이제 줄여준 다음에 풀었어야 되는데 한편에선 풀면서 한편에는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수가 뭐 몇십 조씩 더 나오는 그거는 이게 재정을 푼 게 아니고 긴축을 한 거였거든요. 그럼 과연 내년도엔 슈퍼 예산 갖고 할 거냐? 근데
실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2017년 이 고점을 지날 때 그때 몇 번 우리 실기를 합니다. 금리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뭐 추경도 타임리에 못 나가고 하니까 그럼 과연 지금 적극 재정이 이런 경제 성장을 가서 세수 증대로 가는 그런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선순환의 구조에 맞춰지느냐? 그러면 아니죠. 벌써 뭐 금리가 내리고 재정을 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하고 투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많이 쓰면 쓸수록요 구축 효과라는 게 있는데 민간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기다립니다. 따라서 지금 재정 투입 실기하고 뭐 그다음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IMF, OECD 다 뭐 이 재정을 늘려라 그러는데 뒷줄을 우리 소개를 안 해요. 뒷줄이 뭐냐면 이 재정은 모든 생산성 향상에 가야 된다. 일자리 장려기금 이런 거 단계적으로 폐지해라. 그 뒷말이 있는데 그거를 소개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진짜 국가의 경쟁력과 생산력에 하는데 쏙쏙 박혀야 되는 굉장히 엄중한 시절에 왔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저기 문재인 대통령의 멘트가 나가고 있는데 대외 충격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 아마 정부는 이거를 방파제를 복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지라는 게 항상 예산이 뒤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사실 선진국 비해서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한참 더 낮거든요. 40%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0% 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있지도 않고 사실 뭐 법에 룰이라는 게 규정된 것도 예,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제는 이어왔던 건데 이거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 채무 비율을 늘리면서 이제는 복지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고 사실 재정 지출은 좀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 고민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좀 풀어갖고 경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짜 실기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풀 때 확실히 제대로 풀어서 사실 경기 내수 효과를 좀 일으키는 소비 진착이 이루어지는 이런 효과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확대는 맞지만 적재적소에 쓰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죠. 왜냐면 지금 재정 승수라는 게 있잖아요. 재정을 풀면 얼마큼 올라가는 네네. 그게 0.18까지 내려왔다는 지금 우리가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1조 써봐야 뭐 1,800억밖에 효과가 효과가 없는데 없다는 얘기인데. 감세를 하니까 1조를 쓰니까 1조 2,700이 나오는 거예요. 7천이. 그러니까 방법이 따로 있어요. 또 그러니까 왜 저 집에서 공부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공부 방법을 바꾸잖아요. 네네. 학원도 보내고 가입 공부 선생님도 네네. 붙이고. 지금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면 안 되거든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기조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기조 변경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제 청와대 실장들의 얘기를 네네네. 들어보면은 기조 변화 없다는 얘기를 그러게요. 던진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의 이제 소득성 성장이라는 게 케인즈 앞에 나왔던 이제 분수 효과 같은 이런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럼 낙수 효과가 있었겠느냐? 이제 통계를 봐도 사실 낙수 효과 크게 효과 없었거든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것은 드러났고요. 네. 실제 2000년도, 2010년까지 기업의 소득이 16% 증가했지만 그 당시에 가계 소득 연평균 2.4%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낙수 효과처럼 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물건을 떨어뜨리면 돈을 떨어뜨리면 이게 밑으로 밑에까지 흘러가야 퍼지겠느냐? 되는데. 근데 이게 퍼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수 효과냐 낙수 효과냐 자꾸 이거 갖고 이제는 싸움이 논쟁이 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다고 과거의 회기냐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남은 2년 반을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또 이끌어가면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권혁증 외래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